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 3일간 큐센터 파스칼 양자 컴퓨터 교육과 실습을 맡게 된 파스칼의 이유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 옆에 발표를 좀 도와주신 파스칼의 정희정 이사님이시고요. 그래서 첫날인 오늘에는 우선 기본적인 양자 컴퓨팅에 대한 소개, 그리고 파스칼이 하고 있는 중성원자를 이용한 양자 컴퓨팅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하고, 그 다음으로 파스칼에서 서비스하는 소프트웨어 스택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드리고, 그중에서 펄서 스튜디오라고 하는 그래픽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같이 실습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뭐 혹시 중간에 질문이 있으시면 뭐 채팅으로든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 월수금 3일간의 내용을 먼저 간략히 소개해드리자면, 먼저 첫날인 오늘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양자 컴퓨팅 그리고 중성원자 양자 컴퓨팅에 대한 소개를 한 후에 파스칼의 소프트웨어 스택, 어, 그리고 그중에서 펄서 스튜디오에 대한 소개를 간략히 하고, 마지막으로 펄서 스튜디오를 이용한 실습을 같이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날과 세 번째 날인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파스칼에서 제공하는 파이썬 라이브러리 중 대표적인 MIS 그리고 QEK에 대해서 다룰 예정입니다. 일단 두 번째 날은 중성원자 양자 컴퓨팅에서 많이 쓰이는 MIS, 맥시멈 인디펜던스에 관한 내용인데요. 원래는 중성원자를 다루는 파스칼 패키지인 펄서를 이용해서 이 문제를 주로 다루었었는데, 이거를 애플리케이션 레벨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이 레벨 패키지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수요일에 소개할 MIS 패키지이고요. 그리고 또 중성원자를 이용한 알고리즘으로 QEK, 퀀텀 에볼루션 커널이라는 알고리즘이 있는데, 이것도 애플리케이션을 위해서 하이 레벨 패키지를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QEK에 대해서는 금요일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양자 컴퓨터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을 하자면, 이미 많이들 아시겠지만 양자 컴퓨터의 기본 개념부터 간단하게 보고 가겠습니다. 원래 컴퓨터는 정보의 기본 단위로 이제 비트를 쓰고, 비트는 0이나 1의 값을 가지는데요. 이제 양자역학적으로 입자는 여러 상태를 동시에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의 입자는 두 개의 상태가 중첩된 상태로 있을 수가 있고, 이거를 n개의 입자에 대해서 적용하면 이 n개의 입자가 가질 수 있는 경우의 수들, 즉 2의 n승계의 상태들을 모두 동시에 가지고 있는 중첩 상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원자나 분자들로 이루어진 시스템은 이런 양자역학을 따라서 움직이는데요. 실제 시스템은 이제 이렇게 2의 n제곱 또는 시스템에 따라서 3의 n승, 4의 n승 되는 양자 상태의 수를 가지기 때문에 컴퓨터로 계산하려면은 필요한 리소스가 n의 지수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입자가 조금만 많아지더라도 굉장히 많은 리소스가 필요해지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1000개의 투레벨 스테이트 파티클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시스템 같은 경우에 10의 300승 개가 되는 양자 상태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상태의 개수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리소스가 필요하게 되고, 그래서 사실 현재 슈퍼컴퓨터 가장 좋은 슈퍼컴퓨터로 계산할 수 있는 리밋이 그냥 정확히 계산하기에는 50개 파티클 정도까지밖에 안 된다고 알려져 있고, 이것도 이제 약간 근사를 하면서 근사적인 방법을 도입해서 조금 늘릴 수가 있는데 한 100개 정도까지 가능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에 그러면은 양자 시스템을 계산하는 거니까 이제 양자 시스템 자체를 가지고 컴퓨터를 만들어서 계산을 하면 되지 않나 하는 게 양자 컴퓨터의 기본적인 모티베이션이고요. 양자 시스템 자체를 가지고 계산하는 거니까 이런 좀 전에 예를 든 1000개의 스투 레벨 스테이트 입자가 있는 시스템을 계산한다고 하면 1000개의 양자 비트, 즉 1000큐빗이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양자 컴퓨팅의 기본 정보 단위를 퀀텀 비트, 즉 큐빗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은 큐빗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아무 양자 시스템에서 두 개의 양자 상태 또는 에너지 레벨을 골라서 그걸 가지고 큐빗을 만들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원자 하나에는 잘 정의된 많은 전자 상태들이 있죠. 그 중에서 두 개를 골라서 큐빗으로 쓸 수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어떤 추존도체 회로에서
두 상태를 골라서 쓸 수도 있고 또는 아무 양자 시스템에서 골라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원칙적으로는 아무 시스템이나 가능하다고 했지만 사실 원자나 이온이나 이런 초전도체나 뭐 광자나 퀀텀 다시나 MV 같은 특정한 양자 시스템을 주로 사용을 하는데 이러한 시스템이 많이 쓰이는 이유는 계산 정확도가 나오기 위해서는 일단 양자 결맞음이 좋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자 결맞음이라는 것은 양자역학의 파동 함수가 시간이나 공간상에서 얼마나 잘 정의되어 있냐라는 말인데요. 그래서 원자나 이온 같은 경우에는 인간이 만든 물질이 아닌 자연적인 법칙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같은 법칙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또 진공 상태에서 포획을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양자 상태들이 모두 좋은 결맞음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또 초전도체 같은 경우에는 인위적으로 만든 회로이긴 하지만 온도를 0 켈빈 근처로 낮춰서 쓰기도 써서 열적 노이즈도 거의 없고 저항도 거의 0이 된 상태의 물질이기 때문에 좋은 양자 결맞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양자 상태가 잘 정의되고 결맞음이 좋은 이런 광자, 퀀텀 닷, MV 센터 같은 큐빗들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자역학적으로 이제 큐빗은 이제 투 레벨 스테이트를 말하는데요. 이런 큐빗은 이러한 수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0 상태와 1 상태가 이제 플러스로 더해져 있는데 이제 이거를 중첩되어 있다고 이해를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두 상태의 앰플리튜드가 앞에 곱해져 있는데 이 두 상태의 앰플리튜드의 비율이 이제 세타라는 패러미터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세타가 0이면 앞에 0 상태의 앰플리튜드가 1이 되기 때문에 모든 상태가 0 상태에 있게 돼서 이 큐빗이 0 상태에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반대로 세타가 파이면은 코사인 2분의 파이가 1이니까 이 경우에는 이제 이 큐빗이 1 상태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사용되는 변수가 세타 외에 파이라는 변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양자역학에서 0 상태나 1 상태 이런 것들은 모두 각각 어떤 파동을 나타내기 때문에 파동 간에는 그리고 이제 위상이 있죠. 그래서 그 위상을 파이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0과 1 상태 사이에 이제 세타 이외에 파이라는 패러미터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수식으로 나타낼 수도 있고 이제 이런 큐빅 상태들은 보통 구면좌표계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면좌표계를 블락스피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에서 맨 위에 있는 게 0 상태고 아래에 있는 게 1 상태입니다. 그래서 세타가 0에서 파이가 됨에 따라서 0 상태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구의 표면을 따라 1 상태로 내려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마치 지구의 위도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경도에 해당하는 것이 파이가 됩니다. 그리고 이 세타와 파이를 가진 어떤 큐빗 상태가 블록스피어 상에서 어떤 이런 한 점으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큐빗 상태의 간단한 예시로 만약에 세타가 2분의 파이고 파이가 0이면은 수식에 넣으면은 큐빗 상태가 루트 2분의 1에 0 상태 플러스 루트 2분의 1에 1 상태가 돼서 0 상태와 1 상태를 반반씩 갖는 중첩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태를 이제 슈퍼포지션 중첩 상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중성 원자로 퀀텀 컴퓨팅을 하는 시스템은 보통 이렇게 생겼습니다. 물론 좀 단순하게 그려져 있는 건데요. 물론 여기 1번 일단 여기 1번을 보시면은 여러 개의 광학 트위저들의 싱글 아톰들이 트랩이 되게 됩니다. 각각의 원자를 트랩하는 트위저는 레이저를 포커싱해서 만들어지고 여기서 트위저의 위치나 전체적인 모양은 여기 2번으로 돼 있는 스페이셜 라이트 모듈레이터 SLM이라는 장치에 의해서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원자를 가지고 양자역학적인 뭔가를 하려면은 대기 중에 기체 분자들로부터 어, 고립이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3번과 같은 이런 진공 챔버 안에서 원자를 트랩해서 사용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광학 트위저를 만들려면은 빔을 포커스 시켜야 되기 때문에 앞에 이제 하이 NA 렌즈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중성원자 배열은 처음에 트랩할 때 확률적으로 잡히기 때문에 원자들을 재배열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5번과 같은 AOD, 어쿠스토 디플렉터라는 장치를 또 추가적으로 써서 원자를 옮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자들을 모니터링하고 양자 측정을 하기 위해서 6번의 EMCCD라는 고성능 카메라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원자 배열 어떻게 만드는지를 하나씩 살펴보자면 이렇게 진공 챔버 안에서 원자 기체를 틀어놓고 트위저 레이저 빔을 렌즈로 포커싱해서 포커스가 생긴 곳에 트위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원자가 트랩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트랩이 보통 지름이 1 마이크로미터 정도, 포텐셜 깊이가 1 밀리켈빈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트랩에서 나오는 플로레센스를 이미징하면 우리가 EMCCD라는 카메라를 이용해서 원자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해서 이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원자 이미지가 있고 이 원자 이미지의 세기가 시간에 따라서 바뀌는데 이게 어, 아래 이제 어두울 때가 있고 밝을 때가 있죠. 그래서 이 깜빡거리는 게 원자가 나갔을 때는 어둡고 들어왔을 때는 밝아서 이거를 가지고 원자가 트랩이 됐는지 그리고 뭐 몇 개가 잡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 SLM 스페이셜 라이트 모듈레이터라는 장비를 가지고 트위저 빔을 모듈레이션 해주면 트위저 여러 개를 원하는 위치에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사진처럼 이렇게 2차원이나 3차원으로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원자 배열을 처음 잡으면은 이 잡는 테크닉의 특성상 각 트위저마다 50%의 확률로만 잡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확장적인 배열을 만들기 위해서 잡힌 원자들을 재배열해 줘야 되는데 여기에는 AOD, 즉 어쿠스틱 옵틱 디플렉터라는 장비가 이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비를 이용해서 빔을 움직이면 우리가 원하는 위치로 원자를 재배열시킬 수가 있고 그러면은 이 움직이는 트위저가 원자를 하나씩 이동시켜서 확정 배열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싱글 아톰 어레이를 트랩하는 테크닉을 가지고 점점 많은 원자들을 트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6,100개까지 트랩을 했다고 발표가 됐는데 이 결과는 이제 재배열을 해서 만든 확정 배열은 아니고 재배열을 해서 만든 배열은 현재 한 2,000개 조금 넘게 잡히고 있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싱글 큐빗들을 잡고 나면 각각의 원자를 큐빗으로 써야 되는데 이제 큐빗으로 쓰려면은 두 개의 양자 상태를 골라서 써야 되고 중성 원자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라운드 스테이트 중에서 하나를 쓰고요. 그다음에 이 리드버그 스테이트 중에 하나를 씁니다. 리드버그 스테이트라는 거는 이제 원자 레벨 중에서 주 양자수 프린시플 퀀텀 넘버가 높은 스테이트들 말합니다. 뭐 40, 50, 60 이 정도 되는 스테이트들이고 리드버그 스테이트를 사용하는 이유는 뒤에도 나오겠지만 중성원자에서는 리드버그 스테이트를 이용해서 큐빅 간 인터랙션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리드버그 스테이트가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상태들을 가지고 큐빗을 만들면 그라운드 스테이트를 0 상태, 리드버그 스테이트를 1 상태라고 이렇게 일단 부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두 레벨의 차이를 오메가 A라고 했을 때 이 오메가 A에 근접한 파장의 레이저를 쏴주면 큐빅 트랜지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일부러 이렇게 파장을 델타만큼 좀 차이가 나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거를 디튜닝이라고 부르고 이 디튜닝을 이용해서 좀 더 다양한 오퍼레이션들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원자들로 컴퓨팅을 하기 위해서는 인탱글 또는 컨트롤드 게이트 같이 두 큐빗이 상호작용하는 게이트가 필요한데요. 기본적으로 중성원자끼리는 그냥 그대로 두면 인터랙션이 매우 작습니다. 그래서 얽힘이나 이런 거를 만들기가 쉽지가 않은데 원자에 레이저를 쏴서 리드버그 스테이트를 올려주게 되면은 리드버그 스테이트에서는 이 오비탈의 크기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원자끼리 서로 상호작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다이폴을 통해서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데 두 다이폴 사이에 반데르발스 인터랙션 같은 것이 생기게 돼서 이렇게 될 경우에 인터랙션 에너지가 매우 커서 하나의 원자를 이렇게 리드버그 상태에 올리면은 다른 옆에 있는 원자를 올리려고 하면은 리드버그 상태로 올라갈 수 없게 됩니다. 이 현상을 리드버그 블라케이드라고 부르는데 이걸 이용해서 시낫 게이트 같은 거를 대표적으로 만들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걸 올린 상태에서 이제 타겟 큐빗이 올라가지 않으니까 시낫 게이트랑 비슷한 원리죠. 그래서 그리고 만약에 두 원자를 동시에 올리려고 하면은 이 리드버그 블라케이드 때문에 이렇게 에너지 레벨에서 봤을 때
두 원자가 동시에 익사이트 된 상태가 에너지 시프트가 생겨서 이 상태로 가는 게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왼쪽 원자만 올라간 상태 10 상태하고 오른쪽 원자만 올라간 상태 01 상태에 중첩된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01 플러스 10에 중첩된 상태가 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두 큐빗이 이제 중첩된 상태인데 인수분해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은 이거는 인탱글드 스테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원자 간의 양자 얽힘을 만들어 줄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하려는 계산에 따라서 여러 모양으로 중성원자 배열을 잡은 후에 여기 있는 원자들의 리드워크 블락케이드나 싱글 큐빅 게이트 같은 거를 걸어주면 배열 모양에 따라서 다른 양자 상태들이 만들어질 거고 이 배열과 레이저를 잘 디자인을 하면 이 원자들을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원자 배열에서도 이런 리드버그 인터랙션은 거리의 6승에 반비례하는 에너지를 가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일정 거리까지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렇게 대략 유의미한 정도의 에너지를 가지는 범위의 반지름을 리드버그 블라케이드 라디어스라고 부르고 우리는 이 반지름을 가지고 원자 배열을 설계할 때 고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기 루트 2 오메가라고 된 거는 두 원자가 블라케이드 레디어스보다 가까이 있을 때 싱글 아톰일 때보다 루트 2배 빠른 트랜지션을 한다는 뜻으로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물리적으로 기술해 보자면 양자역학의 해밀토니안과 타임 에볼루션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 해밀토니안은 양자역학을 기술하는 기본적인 운동 방정식이고요. 뉴턴 역학에서 뉴턴 방정식을 사용하듯이 이제 양자역학에서는 해밀토니안과 슈레딩거 방정식을 이용해서 시스템의 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드버그 블라케이드를 이용하는 중성 원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두 원자가 가까이 붙어 있는 경우에 에너지 레벨을 생각할 수가 있고요. 큐빗은 2 레벨 시스템이니까 일단 0 상태와 1 상태 둘의 에너지 레벨이 있고 이 두 레벨의 에너지 상태에 근접한 레이저를 쐈을 때 경우를 생각해 보면 이러면은 이제 사실 레이저를 쏴주면은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두 상태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레이저가 충분히 결 맞다면 두 상태를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이거를 라비 오실레이션이라고 하고요. 이 라비 오실레이션의 진동수를 라비 프리퀀시라고 하는데 라비 프리퀀시는 쏴준 레이저의 앰플리튜드에 비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레벨에 딱 맞는 주파수가 아닌 약간 주파수가 다른 델타만큼 차이가 나는 레이저를 쏴줬을 때는 이제 좀또 다른 다이나믹스를 만들어 줄 수가 있고 이거를 이제 델타를 디튜닝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이렇게 원자가 둘이 가까이 있고 레이저가 걸려 있는 경우에 여기 보이는 이러한 형태의 해밀토니안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크게 봤을 때 여기 첫 번째 항은 싱글 큐빗 오퍼레이션에 해당하고 두 번째 항은 큐빗 간의 투 큐빗 오퍼레이션에 해당을 하는데 어, 이 싱글 큐빗 오퍼레이션 중에 가장 첫 번째 항은 이제 오메가 라비 프리퀀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항은 라비 오실레이션에 관한 항이고 특히 이제 0 상태와 1 상태를 왔다 갔다 하려면은 블락스피어에서 봤을 때 뭐 X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거나 Y축을 중심으로 회전을 하면 되는데 보통 라비 오실레이션을 서술할 때는 이런 식으로 X축 중심으로 하는 시그마 X 오퍼레이터를 씁니다. 그래서 이 시그마 X는 X축으로 회전하는 오퍼레이터를 뜻하는데 보통 라비 오실레이션을 기술할 때는 이제 X축을 회전하는 것으로 서술을 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오퍼레이터라는 거는 잠깐 설명을 하면 이제 어떤 양자 상태에 적용해서 그 양자 상태를 다른 상태로 변화시키는 기능을 하는 어떤 수학적 객체고요. 그리고 이 X축 회전이 만약에 파이만큼 변하면 그거를 우리가 X 게이트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은 블락스피어에서 얘는 X축 회전에 관한 항인데요. 앞에 나온 디튜닝에 들어가는 그 델타가 여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원자 시스템에서 디튜닝을 가지는 레이저를 쏴주는 경우에 우리는 이 디튜닝을 가지고 X축 회전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N 오퍼레이터는 원자가 리드버그 상태에 있는지 그라운드 상태에 있는지를 나타내는 오퍼레이터인데 리드버그 상태에 있을 때는 얘가 1이 되고요. 그리고 그라운드 상태에 있을 때는 0입니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지 회전을 나타내는 오퍼레이터고 얘가 파이만큼 회전하는 경우에는 그걸 지 게이트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싱글 큐빗에 대한 오퍼레이터니까 얘를 모든 큐빗들에 대해서 다 더하면은 이제 총 해밀토니안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투 큐빗 인터랙션에 관한 항이고 여기에서는 분자인 C6는 일단 리드버그 인터랙션에 관련된 개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리드버그 상태 중에서 어떤 상태를 쓰는가, 그리고 뭐 원자가 어떤 원소를 쓰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값이고요. 그다음에 리드버그 인터랙션이 거리의 두 원자의 거리의 6제곱에 반비례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그 팩터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여기서는 그리고 리드버그 인터랙션 같은 경우에는 두 원자가 다 리드버그 상태에 있는 그 상태에 대해서만 이런 에너지 시프트를 가지기 때문에 여기서 마찬가지로 리드버그 익사이테이션 돼 있는지를 나타내는 오퍼레이터가 원자 둘에 대해서 각각 곱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임의의 두 원자 페어에 대해서 합해져 있는 오퍼레이터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중성 원자 시스템을 기술할 수 있는 해밀토니안이 되고요. 그리고 이 해밀토니안이 이제 이 시스템의 운동 방정식의 기초가 되고 초기 상태가 이 해밀토니안을 가지는 슈레딩거 방정식을 따라서 변하는 경우에 최종 상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슈레딩거 방정식을 시간에 대해서 적분하면 이러한 오퍼레이터 U, T를 얻을 수가 있는데 이거를 타임 에볼루션 오퍼레이터라고 하고 얘는 시간에 따른 변화에 대해서 초기 상태와 최종 상태를 연결해 주는 오퍼레이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일단 괄호 안에 이렇게 해밀토니안이 시간 적분돼 있는 항이 있고 그다음에 앞에 있는 익스포넨셜은 이제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었을 때 미분 방정식인데 이제 그걸 풀면은 이런 꼴의 솔루션이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 앞에 붙어 있는 t는 타임 오더링 오퍼레이터라고 하는데 이제 익스포넨셜 안에 들어 있는 게 숫자가 아니라 오퍼레이터이기 때문에 오퍼레이터가 뭐 매트릭스나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익스포넨셜을 했을 때 오더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들어가 있는 건데 이제 디테일은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그래서 이제 에볼루션 오퍼레이터를 이런 식으로 초기 상태 앞에다가 적용을 하면 나중 상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t에 따라서 구하면은 시간 t에서의 나중 상태가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초기 상태가 이렇게 1, 0 행렬로 표현되는 경우에 이제 이 행렬에서 위에 있는 숫자는 0 상태의 앰플리튜드고 아래에 있는 숫자는 1 상태의 앰플리튜드입니다. 그래서 이 행렬 같은 경우에 지금 1 상태에 있는 거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타임 에볼루션 오퍼레이터가 만약에 이런 행렬을 가지는 경우 이게 사실은 그 디지털 컴퓨팅에서 하다마드 게이트에 해당하는 행렬인데 이렇게 해당하는 경우에 이제 이 식대로 초기 상태 앞에다가 이 U 오퍼레이터를 곱하면은 그냥 행렬 곱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행렬 곱을 하면 루트 2분의 1 하고 1, 1 상태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0 상태하고 1 상태가 루트 2분의 1씩 그 앰플리튜드를 똑같이 가지는 중첩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첩된 상태가 최종 상태로 되게 되고 어,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시스템에 맞는 해밀토니안을 쓰면 타임 에볼루션을 시켜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뭐 어떤 시간에 따른 다이나믹스를 구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드버그 아톰이 한 개 있을 때, 그리고 두 개가 가까이 있을 때, 그리고 세 개가 가까이 있을 때, 각각 시간에 따라서 라비 오실레이션을 시킨 결과입니다. 그래서 한 개가 있을 때는 그냥 0과 1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라비 오실레이션이고, 이게 뭐 디코헤런스 같은 게 좀 있어서 이제 좀 앰플리튜드가 점점 줄어들기는 하고요. 그다음에 두 개가 있을 때는 이게 해밀토니안을 가지고 계산해 보면은 뭐 이제 앰플리튜드가 0.5까지 올라가고 어 라비 프리퀀시가 루트 2배가 되고 뭐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밀토니안으로 계산을 했을 때 결과와 실험 결과가 잘 맞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양자 프로세스를 가지고 뭔가 쓸모있는 계산을 하는 양자 계산의 방식이 크게 디지털 컨트롤, 아날로그 컨트롤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디지털 컨트롤
디지털 퀀텀 컴퓨팅 같은 경우에는 마치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디지털 컴퓨터 방식과 같이 비트 플립 게이트나 뭐 투비트 연산 게이트 같은 디지털 게이트들을 큐빗들에 적용해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퀴즈퀴즈를 많이 써보신 분들이라면 익숙하신 방식일 텐데요. 현재 컴퓨터처럼 굉장히 유니버설한 일반적인 계산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각각의 게이트들의 에러가 매우 낮아야 제대로 작동하기 때문에 하드웨어의 에러를 상당한 수준으로 낮춰야 하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아날로그 퀀텀 컴퓨팅이라고 부르는 방식이 있는데 이 방식은 이제 게이트를 하나하나 이렇게 배치하는 게 아니라 레이저 패러미터를 잘 조절을 해서 패러미터와 레지스터를 잘 조절해서 레이저를 썼을 때 우리가 원하는 계산 결과가 나오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장점이 이제 하드웨어 에러율이 매우 낮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특히 디스크가 좀 노이즈가 어느 정도 허용되는 장치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레이저 패러미터나 레지스터를 조절하는 것만으로는 모든 자유도를 다 컨트롤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약간 디지털 방식에 비하면 유니버설리티가 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디지털 퀀텀 컴퓨팅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고전 컴퓨터에서 비트를 가지고 연산하는 것처럼 양자적으로 0과 1로 된 큐빗을 이용하고 레이저를 통해서 양자 게이트들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큐빗을 조작하는 게이트를 원큐빗 게이트라고 하고 여기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뭐 X 게이트, G 게이트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하다마드 게이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레이저 프리퀀시, 뭐 인텐시티, 페이스, 타임 같은 걸 조절을 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하다마드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0 상태에 있는 애를 0 플러스 1의 중첩 상태로 보내고 반대로 0 플러스 1의 중첩 상태에 있는 거를 0 상태로 보내는 게이트입니다. 그리고 1 상태에 있는 애를 0, 마이너스 1의 중첩으로 보내고 0 마이너스 1에 있는 애를 1 상태로 보내는 게이트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왼쪽에 있는 0이나 1 상태 같은 경우에는 블락스피어에서 봤을 때 지축에 있는 두 개의 어, 벡터가 되고 0 플러스 1이나 0 마이너스 1 같은 경우에는 x축 위에 있는 두 개의 벡터가 됩니다. 그래서 각각 지축의 베이시스, x축의 베이시스라고 볼 수가 있어서 하다마드 게이트가 이제 이 두 축의 베이시스를 바꿔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투큐빅 게이트도 계산을 위해서 필요할 텐데 예를 들어 컨트롤 Z 게이트 같은 게 있는데 얘는 이제 컨트롤 게이트가 0에 있냐 1에 있냐에 따라서 타겟 큐빗의 위상을 뒤집을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게이트입니다. 그래서 어, 만약에 이제 싱글 큐빗 게이트나 투 큐빗 인터랙션이 뭐 이런 게 가능하다면은 이런 펄스 시퀀스를 줘서 어, 뭐 예를 들어 컨트롤에 파이만큼 펄스를 주고 타겟에서 2파이만큼 펄스를 주고 다시 컨트롤에서 파이만큼 펄스를 주는 식으로 하면은 컨트롤드 게이트, CD 게이트를 구현할 수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비슷하게 CG 게이트에서 타겟 큐빗의 앞뒤에다가 하다마드 게이트를 걸어주면 시납 게이트도 만들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비슷한 방식으로 뭐 인텐글링 게이트 같은 것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반면에 아날로그 퀀텀 컴퓨팅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퀀텀 컴퓨팅처럼 그 채팅에 질문 올라온 걸 방금 봤는데 C에 아까 리드버그 개수에서 네, C에 6 붙은 거 왜 6이 붙어 있는지를 질문하신 것 같은데 어, 이 지금 인터랙션이 거리의 6제곱에 반비례하는 그 반대를 걸스 인터랙션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6제곱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C6라고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 이 다이폴 인터랙션을 익스펜션 했을 때 뭐 3승에 반비례하는 항도 있고 6승에 반비례하는 항도 있고 그런데 이제 얘는 6승에 반비례하는 항이기 때문에 C6가 붙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 그다음에 이제 반면에 아날로그 퀀텀 컴퓨팅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퀀텀 컴퓨팅처럼 양자 게이트들을 조합해서 계산하기보다는 시스템 자체의 해밀토니안을 디자인해서 풀려는 문제에 맞는 해밀토니안이 되도록 양자 프로세스를 가해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리학에서 많이 다루는 이식 모델 같은 게 있는데 이식 모델은 보통 자석 같은 자성체를 분석할 때 많이 쓰이는 모델이고 이렇게 스핀들이 격자로 배치되어 있고
스핀들끼리 어떤 인터랙션을 하고 뭐 자기장을 걸어주면 자기장과 인터랙션을 하고 이제 이런 시스템이고 이런 시스템이 리드버그 원자 시스템하고 좀 비슷한 점이 많아서 중성 원자 시스템으로 계산하기 좋은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해밀토니안을 이직 모델에 대입하면 이제, 이제 아까 나왔던 해밀토니안을 그대로 쓴 건데요. 첫 번째 항은 이직 모델에서 전체 스핀에 걸어주는 자기장, 그 트랜스버스 필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두 번째 항은 이제 각각의 스핀의 G 스핀에 해당하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이제 스핀 간의 인터랙션, 이징 커플링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두 시스템이 정확히 같은 거는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계산할 때는 약간의 둘 사이의 매핑 방법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의 문제를 푸는 것은 퀀텀 시뮬레이션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입자들이 있는 매니바디 시스템을 푸는데 사용될 수가 있는데 기존의 컴퓨터로 풀려면은 이제 필요한 리소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자의 개수의 지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양자 컴퓨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에서 특히 뭐 out of equilibrium dynamics, 그러니까 비평형 동력학이라고 하는 뭐 평형이 아닐 때의 동력학을 풀 때 사용될 수도 있고 또 그라운드 스테이트를 찾는 문제에서도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성원자 시스템에서 아날로그 퀀텀 컴퓨팅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계산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문제가 맥시멈 인디펜던스 MIS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래프 최적화에 대한 문제인데요. 어떤 그래프 구조가 있고 여기에 노드들과 이들을 연결하는 엣지들이 있을 텐데 뭐 노드나 벌텍스라고 부르는 이런 엣지들이 있을 텐데 이 그래프에서 그린 B의 빨간색 노드들처럼 이제 서로 인접한 두 노드를 선택하지 않고 이제 그냥 인접하지 않은 노드들을 선택하는 걸 인디펜던스 셋이라고 일단 부르고요. 그다음에 이게 최대한 더 이상 노드를 추가할 수 없을 때 그거를 맥시멀 인디펜던스 셋이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그 맥시멀 인디펜던스 셋 중에 가장 많은 개수의 노드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를 맥시멈 인디펜던스 셋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맥시멀 인디펜던스 셋 줄여서 MIS라고 하는 솔루션을 구하는 문제가 이제 여러 최적화 문제에 적용될 수 있는 문제인데요. 중성원자에서는 아까 나왔던 리드버그 블락헤이드라는 현상을 이용해서 이런 MIS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 C처럼 이제 그래프에 맞는 원자 레지스터 인코딩을 하고 어떤 특정 레이저 펄스와 레지스터 패러미터를 적용해서 가한 다음에 측정을 해보면은 이 결과가 MIS 솔루션이나 뭐 이에 근접한 결과가 나옵니다. 근접한 결과라고 하는 이유는 이제 양자 측정은 확률적이기 때문에 항상 뭐 옵티멀 솔루션이 나오는 건 아니고 이제 여러 번 측정해서 분포를 봐야 솔루션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음, 최적화를 찾는 채팅의 질문이 최적화를 찾는다는 것은 해밀토니언의 최소값을 찾는 것인가요? 어, 네, 그러니까 최적화를 찾는다는 거는 이제 뭐 어떤 문제든 간에 뭐 그 문제에 해당하는 최적값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만약에 양자 컴퓨터를 사용한다고 하면 보통 이 양자 컴퓨터 시스템의 해밀토니안이 최소값이 되는 그 솔루션이 이제 그 최적화 문제의 최적값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죠. 네, 뭐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파스칼의 중성 원자 시스템을 보여주는 영상이 있어서 뭐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뭐 당연히 훨씬 복잡하게 생겼는데 이게 좀 단순하게 표현을 해서 나온 거고요. 그래서 이런 중성 원자 양자 컴퓨팅을 하는 오퍼레이션 사이클이고요. 일단 이렇게 처음 잡힌 원자 배열을 촬영해서 이니셜 이미지를 만들고 원자들을 재배열해서 확정 원자 배열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큐빗들이 오퍼레이션을 가하기 전에 어떤 상태에 있는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큐빗 초기화, 큐빗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해주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풀려는 문제에 맞는 퀀텀 프로세싱을 이제 레이저를 사용해서 해줍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퀀텀 컴퓨팅이든 아날로그 퀀텀 컴퓨팅이든 뭐 어떤 이런 레이저 거기에 맞는 레이저가 있을 거고 레지스터가 있을 거고 그걸 해준 다음에 다시 EMCCD로 측정을 해서 각 원자가 0 상태인지 1 상태인지 양자 측정을 하면 최종 측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퀀텀 오퍼레이션에 대한 하나의 사이클이 되게 되고요. 그래서 뭐 일단 영상이 하나 더 있는데 이제 이거는 제가 금요일에 이야기할 퀀텀 에볼루션 커널을 하는 거를 보여준 영상인데요. 이렇게 문제에 해당하는 원자 배열을 만들어 놓고 퀀텀 오퍼레이션을 하고 측정을 해서 측정 결과를 구하고 그러면 이제 왼쪽에 보시면은 그 측정 결과의 분포가 나오는데 이제 측정을 계속하게 함에 따라서 결과의 분포가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결과 분포를 가지고 원래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현재 단계에서는 좀 큐빅 에러율도 충분히 작진 않고 큐빅 개수에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어, 현재 단계에서 양자 컴퓨터들이 충분히 실용적이라고 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에러율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나 이런 환경적 요소들의 안정화나 뭐 엔지니어링 등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큐빅 개수 즉 스케일링에 관해서도 여러 진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큐빅 개수로는 높은 결맞음을 가지는 6,000개 이상의 원자를 포획한 결과가 최근에 알려져 있고요. 이제 높은 결맞음과 긴 트랩 타임을 보여준 결과고 아직 확정 배열은 아니고 이제 게이트를 적용한 건 아니긴 합니다. 그리고 큐빅 간의 연결성도 중요한데 중성 원자에서는 리드버그 인터랙션을 통해서 큐빅 간 인터랙션을 구현한다고 했었는데 이 리드버그 인터랙션은 거리에 따른 인터랙션이기 때문에 일단은 원자들이 배열된 상태에 의해서만 결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자유도가 떨어지는데 중성 원자의 가장 큰 장점으로 이 원자들을 아무 위치에나 놓을 수가 있고 심지어 다른 위치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연구되고 있는 방법으로 인터랙션을 시킬 원자들만 따로 인터랙션 존으로 이렇게 옮겨서 인터랙션을 시키고 다시 스토리지 존으로 가져오는 방법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원자들끼리 인터랙션을 임의로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임의의 연결성을 가질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또 중성원자 시스템의 한계 중 하나가 포획해 놓은 원자가 좀 잘 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위해서 또 이렇게 밑에 원자들의 레저부아를 하나 갖다 놓고 뭐 원자가 빠질 때마다 여기다가 가져다가 하나씩 채우는 뭐 그런 테크닉도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 외에도 일단 이제 시스템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테크닉들이 연구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중성원자 시스템을 이용해서 뭐 아직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이제 여러 분야에서 여러 이제 유스 케이스들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뭐 크게는 텔레콤 분야, 통신 분야에서 뭐 안테나를 어디에다가 위치시킬 것이냐. 예, 안테나가 이제 많으면은 커버리지가 늘어나서 좋지만 이제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최소한의 안테나로 다 커버를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런 안테나 플레이스먼트 문제도 MIS를 이용해서 풀 수가 있고 프리퀀시 어사이먼트도 이제 비슷하게 통신들이 이제 각각 주파수를 나눠서 갔는데 뭐 이걸 어떻게 뭐 어떤 용도에 따라서 어떻게 나눌 것이냐 그런 최적화 문제 일종의 최적화 문제고 또 뭐 에너지 분야에서도 이렇게 전력을 어떻게 분산시킬 것인가 그리고 그 파워 그리드에서 모니터링 할 때 센서를 어떻게 위치시킬 것인가 그런 문제에도 적용할 수 있고 아니면 뭐 로지스틱스 물류 분야에서도 뭐 각 물류에 굉장히 이제 많은 프로젝트 태스크들이 있을 텐데 걔네들을 어떻게 스케줄링해서 최적화시킬 것인가 또 선적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이제 최대한 효율적으로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을 것인가 뭐 그런 문제들이 있고요. 또 파이낸스에서 뭐 대표적으로 포트폴리오 옵티마이제이션,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는 것이 뭐 수익은 올리고 이제 리스크는 내릴 것인가, 뭐 그게 항상 파이낸스의 문제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양자 컴퓨터로 푸는 것도 연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또 채팅에 질문이 있는데 해밀토니언에서 큐빅과 인터랙션 텀의 개수가 파지티브, 네거티브, 네, 둘 다 가능합니다. 음, 네, 일단 개수 자체는 둘 다 가능하고
보통 사용할 때는 그냥 그 에너지 시프트 자체를 사용하고 실제로 그 스테이트로 가는 경우는 별로 없어서 사실 크게 중요하지는 않긴 한데요. 네, 어쨌든 개수 자체는 포지티브, 네거티브 둘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양자 컴퓨터는 이제 앞으로 HPC, 그러니까 즉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 또 쉽게 말해서 슈퍼컴퓨터 같은 거에 통합돼서 더욱 실용성을 갖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큰 계산을 할 때 부분별로 CPU나 GPU나 퀀텀 프로세서가 각각 유리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그러한 계산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필요한 부분마다 필요한 다른 프로세서를 써서 계산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자 컴퓨팅의 성능이 충분히 나온다고 했을 때 이런 뭐 금융, 제약, 우주, 에너지, 제조, 소재, 교통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유스 케이스들, 애플리케이션이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파스칼의 소프트웨어 스택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드리자면 일단은 처음 이제 나왔던 게 펄서고요. 펄서는 그 쉽게 말해서 중성원자 시스템, 아까 중성원자 해밀토니안 보여드렸는데 그 중성원자 시스템을 직접 계산하는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펄서가 있고 그거를 좀 그래픽으로 이제 코딩을 안 하고 그냥 그래픽으로 쓸 수 있는 펄서 스튜디오라는 또 패키지가 따로 있고요. 이걸 이따가 실습 시간에 할 건데 이게 있고 그래서 이 펄서에서 짠 코드를 가지고 그냥 로컬에서 그냥 본인의 PC로 그냥 에뮬레이션을 돌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파스칼 클라우드에 올려서 계산을 할 수도 있는데 클라우드에서는 QPU를 쓸 수도 있고 퀀텀 컴퓨터를 쓸 수도 있고 클라우드에는 몇 개 에뮬레이터들이 있습니다. 그걸 쓸 수도 있습니다. 네, 이제 이 클라우드에서 쓰는 리소스들은 액세스가 따로 필요해서 그거를 뭐 가입을 하거나 뭐 계약을 하거나 하는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펄서가 사실 중성원자를 직접 프로그래밍하는 소프트웨어라서 중성원자 지식이 없으면 조금 코딩하기가 힘들다는 의견이 많아서 이거보다 좀 하이 레벨 패키지들이 나왔는데요. 일단 쿨킷이라고 지금 아직 공개는 안 된 것 같은데 중성원자를 몰라도 약간 하이 레벨에서 프로그래밍 할 수 있게 약간 키스킷이랑 비슷하게 만든 패키지고 그거보다 이제 더 애플리케이션 쪽에서 쓸 수 있게 만든 패키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옵티마이제이션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 아까 좀 말씀드린 MIS를 푸는 패키지가 있고 큐보를 푸는 패키지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MIS는 이제 수요일에 다룰 예정이고 그다음에 그래프 머신러닝에 관한 애플리케이션에 관한 패키지가 또 QEK 패키지가 있고 또 뭐 그리시라는 패키지가 있는데 이거는 아직 나오진 않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뭐 시뮬레이션 관련 패키지도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소프트웨어 스택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면 GitHub에 파스칼 레포지토리가 있어서 레포지토리들이 있어서 여기에서 뭐 펄서라거나 뭐 케이던스는 이제 디지털 아날로그 프로그래밍 패키지라고 또 따로 있는데 이것도 있고 뭐 QEK 등등 파스칼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들이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펄서는 방금 설명드렸듯이 중성원자 자체를 가지고 이제 중성원자 레지스터랑 펄스 시퀀스를 가지고 좀 프로그래밍하는 방식인데 사실 중성원자 지식이 없으면은 좀 프로그래밍하기가 까다로워서 그거보다는 좀 다른 이제 하이 레벨 패키지들이 나온 거고요. 오늘은 펄서를 직접 쓰는 것보다는 펄서 스튜디오 그래픽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실습을 하려고 합니다. 케이던스도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이거는 파스칼에서 디지털 애널로그 퀀텀 컴퓨팅을 하기 위해서 내놓은 패키지고 약간 뭐 이런 식으로 양자 회로 같은 걸 짤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펄서 기반으로 한 펄스 시퀀스를 가지고 넣어서 계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뭐 이런 패키지가 있고 네, 그래서 이제 펄서 스튜디오를 좀 써볼 건데요. 어, 그 아마 안내 메일에 파스칼 클라우드 계정
만드는 거 안내하는 메일이 갔을 텐데 그 계정이 있으면은 펄서 스튜디오 로그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로그인을 해보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펄서 스튜디오 주소를 채팅에 올리겠습니다. 네, 이게 주소고 들어가서 혹시 안 되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채팅의 질문이 적용 사례 예시 중에서 제약회사 분야에서 유전체 분석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유전체가 그 유전자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면은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제 사실 금요일에 발표할 퀀텀 에볼루션 커널하고 좀 관련이 많은데 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 뭐 유전자 이런 것도 다 어떤 분자의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자에 해당하는 어, 원자 레지스터를 이제 깔아놓고 거기에 어떤 디자인된 펄스를 가해서 뭐 결과를 보면서 이제 그거를 뭐 예를 들어 머신러닝을 시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결국은 그거에 해당하는 레지스터가 정말로 그 원래의 분자를 잘 레프리젠트 하는지 그거를 학습시켜서 이제 그걸 가지고 뭐 분자를 예측해서 분자의 행동을 예측한다거나 뭐 어떤 분자가 잘 맞는지를 예측한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퀀텀 에볼루션 퍼널은 이제 제가 금요일에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어, 자, 벌써 스튜디오 로그인이 다들 잘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만약에 로그인이 되시면 제가 만들어 놓은 예제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 링크로 받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어, 로그인이 되는 것 같고, 네, 그 예제를 받아서 제가 올려놓은 링크에서 받아서 펄서 스튜디오에서 제 왼쪽에 메뉴 중에 임포트 메뉴가 있거든요. 임포트를 해서 그 파일을 불러오면은 그게 예제가 불러와질 겁니다. 제가 공유 화면을 화면으로 바꾸겠습니다. 네, 그래서 펄서 스튜디오 로그인을 하시면 이제 이런 화면이 뜰 텐데 여기서 이제 하나씩 보자면 어, 네, 일단 이제 이 왼쪽에 레지스터를 표시하는 창이 하나 있고요. 음, 네, 혹시 잘 안 보이시면 채팅으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측정 결과를 나타내는 창이고, 측정 결과는 이제 히스토그램이 있고 퀀텀 스테이트가 있는데, 퀀텀 스테이트는 말 그대로 이제 퀀텀 스테이트 그 시점에서 퀀텀 스테이트를 보여주고, 그리고 히스토그램은 어,
이거 측정했을 때는 이제 퀀텀 스테이트를 우리가 볼 수는 없고 이제 뭐가 0이고 뭐가 1이냐 이런 걸 볼 수 있으니까 그거를 보여주는 히스토그램이고 그다음에 밑에는 네, 펄스 시퀀스가 있습니다. 펄스 시퀀스는 오른쪽에서 디자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그 전에 에뮬레이션 방법을 선택을 여기서 할 수가 있고 로컬 에뮬레이션, 클라우드 에뮬레이션이 있습니다. 로컬 에뮬레이션은 이제 말 그대로 로컬 PC에서 돌린다는 거고 어, 12개까지의 아톰에 대해서는 로컬에서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에뮬레이션은 이게 계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계정하고 이제 받아놓은 크레딧이 있어야 이거는 쓸 수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이제 프로젝트 받아놓은 프로젝트 이름이 있고 뭐 이게 에뮬레이터가 제가 쓸 수 있는 게 두 개가 있고요. 몇 번 돌릴 건지 그래서 에뮬레이터로 보낼 수 있게 돼 있고 일단 로컬 에뮬레이션과 클라우드 에뮬레이션 차이는 로컬 에뮬레이션은 그러니까 내 컴퓨터로 돌리는 거고요. 지금 이 컴퓨터로 돌리겠다는 거고 클라우드 에뮬레이션은 이 작업을 그 파스칼에 있는 머신으로 돌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클라우드가 이제 파스칼에 있는 그 좀 성능 좋은 에뮬레이터랑 뭐 심지어 QPU도 쓸 수가 있는데 퀀텀 컴퓨터 쓸 수가 있는데 네, 네 파스칼의 뭐 GPU 그런 거 네. 그런 걸로 잡을 보내서 그 머신으로 돌리고 그다음에 그 클라우드의 유저 포털에서 뭐 처리 결과 같은 걸 확인할 수 있는데 네,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로컬 에뮬레이션은 고전 컴퓨팅이니까 고전해가 나오면 그러니까 이거는 고전 컴퓨팅이긴 한데 그러니까 슈레딩거 방정식을 푸는 거기는 하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양자 계산을 하는 게 맞는데 이제 아까 처음에 설명한 것처럼 그 양자 계산을 고전 컴퓨터로 하면 이제 그 입자의 개수에 지수적으로 리소스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산량이 이제 지수적으로 늘어나는 건데 그러니까 이론 자체는 양자 이론이니까 뭐 양자의 이론이 나오기는 하죠. 근데 네. 음, 네. 근데 이게 뭐 QPU에서 나온 결과는 아니니까 뭐 그거를 고전해라고 부른다면 그런 거 네, 그렇게 될 것 같고요. 어, 그래서 일단 로컬로 에뮬레이션을 해볼 거고요. 뭐 클라우드를 써보는 것도 좀 좋을 것 같긴 한데 클라우드 액세스 받고 하려면 조금 절차가 복잡해서 일단 로컬로 해보겠습니다. 클라우드는 수요일에 설명을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에뮬레이트를 하는데 지금 이 예시 같은 경우에는 아톰이 12개라서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뭐 한 두 개, 세 개 이 정도는 바로 되는데 12개는 로컬로 돌리려면 시간이 좀 걸리고 그 중에 도중에 이제 보면은 뭐 디바이스 스페시피케이션 같은 거 선택하는 게 있고요. 이것도 이거는 이제 정확히는 펄서에서 이제 계산을 돌리려고 할 때, 그러니까 실제 디바이스 말고 이제 실제 디바이스에서 돌리려면은 그 실제 디바이스에 어떤 피지컬한 컨스트레인트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레이저 특성에 따라서 뭐 세기를 이 정도 이상으로 할 수 없다라거나 그런 물리적 특성이 있을 텐데 그 컨스트레인트를 가해주는 부분이 여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디멘션은 뭐 그냥 2D인 것 같고 리드버그 레벨은 이제 아까 리드버그 스테이트가 되게 많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뭘 선택하냐에 따라서 물리적 특성이 약간씩 다릅니다. 그래서 리드버그 레벨이 높을수록 좀 더 다이폴이 커지고 뭐 에너지가 더 많아지는데 어, 그거는 또 계산에 맞게 하시면 되는데 뭐 그냥 크게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맥스 아톰 넘버도 뭐 정해줄 수 있는 것 같고요. 100개로 돼 있고 민 아톰 디스턴스 3 이거는 아톰 간 디스턴스는 보통 5마이크로, 6마이크로 정도로 쓰면 됩니다. 맥스 라디얼 디스턴스 50. 이거는 뭐 최대 레지스터 크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뭐 이거는 굳이 바꿀 필요는 없고요. 레지스터는 이거는
아톰 간의 뭐 인터랙션 크기를 보여주는 걸 설정하는 건데 여기서는 딱히 필요 없고 어, 그냥 이제 새로 레지스터 만들 때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뭐 이걸 아톰을 뭐 이렇게 움직이거나 일단 뭐 이런 식으로 아톰을 맘대로 배치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선택을 해서 뭐 지울 수도 있고 이렇게 조작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넘어갔던 에뮬레이터를 다시 네. 네, 그다음에 펄스 디자인을 해야 되는데 펄스가 여기서는 음, 레지스터라고 하는 거는 IED가 뭔지 제가 모르겠는데 그 여기 그냥 쉽게 말해서 아톰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이거를 레지스터라고 부릅니다. 이거를 아톰 레지스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중성원자 시스템에서는 이제 원자 간의 그 리드버그 인터랙션을 가지고 계산을 하기 때문에 원자를 어떻게 배치하는지도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좀 레지스터를 중요하게 봐야 되고요. 그래서 펄스가 지금 펄스 1, 펄스 2, 펄스 3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각각 이게 첫 부분이랑 중간 부분이랑 나중 부분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펄스 1을 보면은 펄스 1은 지금 이제 위에 줄이 앰플리튜드고 두 번째 줄이 디튜닝입니다. 그래서 앰플리튜드는 레이저의 세기를 말하는 건데 정확히는 세기의 루트를 취하는 값인데 그래서 세기가 이렇게 점점 커졌다가 컨스턴트였다가 다시 작아지는 펄스고 음, 디튜닝은 이제 보통 아날로그 퀀텀 컴퓨팅 중에서 아디아베틱 프로세스를 이용해서 퀀텀 컴퓨팅을 할 때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그 아디아베틱 퀀텀 프로세스는 약간 어닐러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이런 중성원자 시스템에서 이 시스템의 그라운드 스테이트를 구하거나 할 때 뭐 이런 방식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처음에 마이너스 디튜닝으로 시작해서 디튜닝을 쭉 선형적으로 올린 다음에 플러스 디튜닝으로 끝나게 만들고 앰플리튜드를 이런 식으로 작은 상태에서 커지게 해서 다시 작아지게 하면은 대충 아디아베틱 프로세스가 돼서 이제 이런 중성원자 시스템의 그라운드 스테이트 근처로 가게 됩니다. 물론 이게 레이저 펄스 디자인도 조금 뭐 옵티마이제이션 같은 게 필요하기는 한데 일단 이거는 어느 정도 돼 있는 예제고요. 그래서 앰플리튜드가 이렇게 커지는 게 여기에 표시돼 있고 웨이브 폼은 컨스턴트도 있고 램프가 이렇게 뭐 리니어하게 가는 거고 뭐 블랙맨 뭐 인터폴레이트 이런 거는 이제 약간 가우시안 모양처럼 뭐 커졌다 작아졌다 뭐 이런 형태들이 좀 프리셋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듀레이션 펄스 길이 설정할 수 있고 시간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할 것인가. 그리고 레이저는 이제 페이스가 있어서 페이지도 설정할 수가 있고요. 가한 다음에 이제 페이스를 또 바꿔줄 것인가 설정할 수 있고 디튜닝도 마찬가지로 컨스턴트로 여기선 돼 있는데 컨스턴트로 하든지 램프로 하든지 뭐 다른 모양으로 하든지 설정을 할 수가 있고 듀레이션이랑 디튜닝을 몇으로 할 건지를 설정할 수가 있고 에어리아는 여기서 시간하고 밸류를 가지고 정의를 할 수도 있지만 그냥 시간하고 에어리아를 가지고 정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에어리아는 말 그대로 그래프에서 면적을 나타내는 건데 그러니까 시간 곱하기 밸류가 되겠죠. 에어리아고 그 마찬가지로 이제 두 번째 펄스, 세 번째 펄스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뮬레이트가 다 돼서 얘를 돌려보면은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제 시간이 쭉 이렇게 가는 거고 여기서 밝은 게 레이저가 가해지고 있다는 걸 표시하고요. 이제 히스토그램 결과를 보면은 아디아베틱 프로세서에서 아까 제가 마지막에 그라운드 스테이트로 간다고 했죠. 그래서 이, 이 시스템의 그라운드 스테이트로 가도록 지금 어느 정도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 봤을 때는 이런 어 이거는 원자 시스템이지만 이제 이거에 해당하는 뭐 어떤 MIS 문제라거나 MIS도 예를 들어 뭐 그래프 컬러링 문제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한붓 그리기 문제 이런 거에 적용이 되는 문제인데
그런 거에 솔루션을 MIS 이런 뭐 MIS 중성원자 시스템으로 풀 수가 있는데 그래서 처음에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주어졌다고 하면은 여기서 맥시멈 인디펜던스 셋을 구해 보라고 하면은 사실 눈으로 뭐 대충 보이는 것 같기도 하지만 정확히는 뭐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뭐 이제 양력 컴퓨터로 잘 풀 수 있다. 뭐 12개면은 또 어느 정도 그냥 손으로 될 수도 있지만 이게 원자가 엄청나게 많아지면은 또 그냥 풀기는 힘들겠죠. 그러면은 이게 고정 컴퓨터로 풀 때는 뭐 거기서 또 테크닉이 있겠지만 일단은 뭐 일단 브루트 포스로 그냥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계산해 보는 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일 텐데 그렇게 하면 당연히 경우의 수가 엄청나게 많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뭐 양자 컴퓨터를 써서 효율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 뭐 이런 모티베이션입니다. 그래서, 음, 이런 계산도 할 수가 있고 베이시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측정 베이시스가 또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요. 어, 베이시스는 여기서 풀 스테이트, 디지털 메저먼트, 워크라운드 이런 스테이트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원자의 시스템에서 스테이트가 크게 세 개가 있는데 얘네를 어떻게 레이블링 할지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풀 스테이트라고 돼 있는 애는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사실 두 개가 크게 나눠져 있는데 이제 물리학에서 하이퍼파인 스플리팅이라고 하는 원자에서 스테이트가 두 개가 나눠지게 되는데 그래서 위에 있는 애를 일단 0이라고 부르고 아래 있는 애를 1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보통 0은 그 큐빅 초기화 하면은 그 나오는 상태를 보통 0 상태로 부르고 나머지 상태를 1 상태로 부릅니다. 그리고 리드버그 상태를 쓰니까 당연히 리드버그도 레이블링이 돼 있어야 되고 얘를 보통 R이라고 표기를 합니다. 리드버그라서. 그리고 또는 그라운드 리드버그라는 베이시스를 사용하면 그냥 그라운드를 0으로 하고 리드버그를 1로 하는 식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고요. 네. 채팅의 질문이 처음 예제에서 큐빗이 11개 정도인데 펄스 3개로 연산이 작동 가능한 것. 네. 제가 그 얘기를 안 했는데 이 펄스는 지금 글로벌 펄스입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펄스는 이제 모든 아톰에 다 똑같이 적용되는 펄스예요. 그러니까 레이저를 넓게 써서 모든 원자에다가 다 한꺼번에 써주는 펄스고 일단 이런 아날로그 퀀텀 컴퓨팅에서는 좀 글로벌 펄스를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에서도 뭐 로컬 펄스를 또 따로 쓸 수도 있어요. 로컬 펄스가 이제 실제 QPU에서는 아직 구현이 안 돼 있긴 한데 로컬 펄스를 써서 뭐 각각의 원자를 컨트롤할 수도 있고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다 글로벌 펄스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펄스를 쏴서 원자들끼리 그 펄스에 맞는 인터랙션을 해서 이런 뭐 아디아베틱한 결과가 나오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오. 네, 그래서 그라운드 리드버그 베이시스 같은 경우에는 그라운드 두 개를 다 0 상태라고 부르고 리드버그 상태를 1 상태라고 부르는 베이시스고 그다음에 디지털 메저먼트 베이시스 같은 경우에는 또 뭐 처음 상태랑 리드버그 상태를 싸잡아서 0이라고 부르고 나머지 상태를 1이라고 부르는 그런 베이시스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날로그 퀀텀 컴퓨팅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기본적인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게이트부터 하나씩 해보자면 일단 라비 오실레이션부터 해볼 수가 있는데요. 라비 오실레이션은 그냥 제일 기본적인 영 상태에서 시작해서 여기에 리드버그 스테이트로 정확히 맞는 레이저를 걸어서 영 상태랑 리드버그 상태를 왔다 갔다 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파란색 커브처럼 영 상태랑 1 상태를 왔다 갔다 하는 다이나믹스가 되는데 이거를 직접 해보면 네. 그래서 지금 원자가 하나가 있고 라비 오실레이션을 걸기 위해서 그냥 컨스턴트 앰플리튜드를 가지고 디튜닝이 없는 펄스를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0 상태랑 1 상태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0 상태에 있었다가 R이 리드버그 상태니까 리드버그 상태로 갔다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라비 오실레이션을 하게 되고요. 라비 오실레이션에서도 사실 디튜닝을 좀 바꾸면 또 다른 다이나믹스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디튜닝을 라비 프리퀀시랑 같은 값으로 주면 이런 분홍색 다이나믹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앰플리튜드가 0.5까지만 가고 여기서 다시 0으로 갔다가 이제 오실레이션 하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어, 여기서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밸류를 4로 해보면, 네,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0 상태에서 R 상태로 0.5까지만 갔다가 다시 0으로 돌아가는 라비 오실레이션을 합니다. 이거를 디튠드 라비 오실레이션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여기서 디튜닝을 두 배로 더 늘려서 이렇게 걸면은 0.25까지만 왔다 갔다 하는 라비 오실레이션이 되고요. 그래프에서는 이거 노란색에 해당하는 0.25가 아니라 0.2인가 보네요. 네. 그래서 이런 디튠드 라비 오실레이션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원자 두 개를 가지고 리드버그 블락헤이드를 이용하는 게이트를 해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인탱글먼트를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 두 개를 갖다 놓고 익사이트하는 레이저를 글로벌하게 썼을 때, 음, 두 개 다 올라가는 스테이트는 에너지 시프트가 있어서 못 올라가기 때문에 얘가 오른쪽에 올라가 있는 애하고 왼쪽에 올라가 있는 상태가 중첩된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얘가 사실 인탱글드 스테이트인데요. 얘도 해보면은 그 예제 중에서 인탱글먼트 1이라고 된 예제입니다. 얘를 보면은 쭉 해서 마지막에 0R하고 R령이 나오죠. 그래서 이걸 보면 인텐글이 됐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사실 이거는 고전적인 측정이고 퀀텀 스테이트를 봐야 정확하긴 한데, 퀀텀 스테이트를 보면은 네, 어쨌든 둘 다 루트 2분의 1씩 갖는 상태로 플러스가 돼 있죠. 그러면 이제 중첩이 된 겁니다. 그리고 또 인텐글먼트를 시키는 다른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첫 번째 원자를 일단 리드버그 스테이트로 반만 올려놓고요. 그러니까 다 올리면 파이펄스인데 2분의 파이펄스라고 해서 그냥 그 시간을 절반으로 줄여서 반만 올릴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그라운드랑 리드버그에 중첩된 상태가 되고요. 그 상태에서 두 번째 원자를 올리면 얘가 리드버그 블락헤이드에 영향을 받긴 하는데, 첫 번째 원자가 리드버그 상태에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리드버그 블락헤이드를 받기 때문에 얘도 반반씩 올라가는 스테이트가 있고 안 올라가는 스테이트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만약에 첫 번째 원자가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있으면 두 번째 원자는 블락헤이드 영향이 없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고, 첫 번째 원자가 리드버그 상태에 있으면 두 번째 원자는 블락헤이드 때문에 못 올라가서 그라운드 상태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결과적으로 얘도 0R 플러스 R령의 인탱글드 스테이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얘도 보면은 인탱글먼트 2라고 되어 있는 예제고요. 어, 보면은 수동으로 해보면 일단 얘가 첫 번째 원자를 리드버그 상태로 반만 올린 거고요. 그러면은 첫 번째 원자가 지금 반만 올라가 있으니까 00 플러스 R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자를 익사이트 시키면 이제 첫 번째 원자의 상태에 따라서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 안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서 0R 플러스 R령이 되게 됩니다. 퀀텀 스테이트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중첩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인텐글먼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컨트롤드 G 게이트도 한번 볼 건데, 컨트롤드 G 게이트는 조금 더 복잡한데요. 일단 펄스 시퀀스 자체는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타겟 아톰 있고 컨트롤 아톰 있는데 일단 컨트롤 아톰에다가 그러니까 일단 컨트롤드 G 게이트는 컨트롤 아톰의 상태에 따라서 타겟 아톰의 페이스를 뒤집을 건지 안 뒤집을 건지를 결정하는 게이트입니다. 그래서 일단 컨트롤 아톰에 파이 펄스를 가해주고 타겟에 이 파이 펄스를 가해주고 컨트롤에 파이 펄스를 가해주면 되는데 음, 그렇게 되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 그림을 보면은 이제 B 상태가 이제 그라운드 상태 두 개고요. 그러니까 지금 A냐 B냐에 따라서 그 컨트롤드 게이트가 걸리게 돼 있는 건데 어, 만약에 아톰이 A 상태에 있으면은 이 파이 펄스에 대해서 반응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B 펄스 지금 B 상태에 맞춰져 있는 펄스라서 그러면은 A는 안 올라가고 그대로 있고 B 아톰은 이 파이를 돌리면은 올라갔다 내려가니까 페이스가 뒤집히고 네 그래서 페이스가 뒤집히게 되는데 어 얘도 이제 A 상태에 있을 때는 펄스에 반응을 안 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A 아톰이 B 상태에 있으면은 이제 펄스에 반응을 해서 일단 파이만큼 올라간 다음에 이제 B 원자에다가 2파이만큼 걸어주면 얘도 음, 반응을 하는 원래 해야 되는데 이제 A 원자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블락헤이드 때문에 반응을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도 안 올라가고 A에 있든 B에 있든 어쨌든 가만히 있고 그 다음에 이제 A 원자를 다시 내려주면은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건데 그래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 과정을 거치면 컨트롤 아톰과 타겟 아톰이 둘 다 1 상태일 때만 페이스 플립이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제를 보면은 컨트롤드 G 게이트라고 되어 있는 예제인데 어, 일단 실제 펄스 시퀀스는 이 부분이고요. 보라색으로 된 부분이고 이 앞에 거는 이제 스테이트 만들어 놓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스테이트가 페이스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스테이트 4개를 중첩되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00, 01, 10, 11 스테이트가 4분의 1씩 중첩되어 있고 그러니까 앰플리튜드는 4분의 1의 루트라서 0.5라고 되어 있는 건데 그리고 이제 위상이 각각 있습니다. 스테이트별로 위상을 가지는데 이제 컨트롤드 G 게이트의 목적은 11 스테이트만 위상이 반대로 뒤집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처음 위상은 얘는 0파이고 얘는 2파이니까 0파이랑 같죠? 이거를 왜 2파이라고 표시하는지 모르겠지만 2파이로 돼 있고 얘도 2파이, 2파이. 그래서 얘는 다 0파이라고 일단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컨트롤에 파이 펄스 가하고 타겟에 2파이 펄스 가하고 컨트롤에 파이 펄스를 가하면 이제 되는데 이게 페이스가 조금 예상과 다르게 그러니까 그 글로벌 페이스가 돌아가는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글로벌 페이스가 돌아가는 거는 사실 그 수치적으로만 바뀌는 거고 그 타겟이랑 컨트롤 사이에서의 위상은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글로벌 페이스만 돌려주는 처리를 마지막에 하는데 그거를 한 결과를 보면은 이제 00 스테이트 보면은 1.999파이면 2파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얘가 2파이니까 처음하고 같은 거죠. 0파이로 돼 있는 거고 10 스테이트도 보면은 2파이니까 0인 거고 01도 0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1 스테이트에 대해서만 1파이를 가지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 펄스 시퀀스를 가했을 때 11 스테이트에 대해서만 페이스가 파이만큼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컨트롤드 G 게이트 같은 것도 펄스 스튜디오로 구현을 해볼 수가 있고요. 아까 말한 대로 컨트롤드 낫 게이트 같은 경우에도 이 타겟에다가 앞뒤로 하다마드 게이트를 걸면 컨트롤드 낫 게이트로 바꿀 수가 있고요. 컨트롤드 낫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 큐빗의 상태에 따라서 타겟 큐빗을
0과 1을 뒤집는 그런 축이 다른 거죠. 그런 게이트고, 그다음에 안티 페로마그네틱 스테이트 예제 같은 경우에는 어 이거는 이제 아까 잠깐 설명했지만 그 자성체에서 다루는 뭐 이직 모델 이런 거에 관한 예제인데, 어 안티 페로마그네틱 물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핀 간의 상호작용을 하는데 인접한 스핀끼리 다른 방향을 가리킬수록 에너지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스테이트에서 뭐 어떻게 되냐 모델링을 하는 건데, 어, 또 보면은 이거는 뭐 그냥 6개로 이루어진 되게 간단한 예제라서 어, 해보면 사실 그냥 머릿속으로도 생각할 수는 있는데요. 그러니까 인접한 애들끼리 서로 다른 스테이트로 가게 만들려면은 사실 얘가 익사이트 되거나 아니면은 얘가 익사이트 되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나온 거고, 사실 근데 실제로는 얘는 양자 상태이기 때문에 두 상태가 중첩된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퀀텀 스테이트는 이제 이 상태랑 이 상태가 중첩되어 있는 거고, 실제로 실험을 해서 측정을 해보면, 측정을 하면 이제 퀀텀 스테이트가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콜랩스 돼서 고전 상태가 나오기 때문에 얘가 나오거나 얘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 100번을 하면은 대충 50번 정도 얘가 나오고 50번 정도 얘가 나오고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안티페로매그네틱 스테이트에 대한 시뮬레이션이었고요. 그다음에 뭐 내일 MIS 할 때 좀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자, MIS 문제를 풀 때도 이제 많이 사용이 되는데, 사실 아까 처음에 했던 예제가 이건데요. 그래서 뭐 이렇게 그런 조합 최적화 문제들이 있잖아요. 뭐 다리 한 번씩만 건너기라거나 뭐 어, 그래프 컬러링 문제라거나 뭐 사색 문제 이런 그런 문제들에 관한 문제인데, 그런 문제들을 맥시멈 인디펜던스 셋 솔버를 이용해서 풀 수가 있고, 솔버 자체를 만들어 놓은 게 이제 내일 설명드릴 패키지고, 그거에 관련된 예제로 뭐 이런 식으로 아톰 레지스터가 배치돼 있을 때 이거의 해가 어떻게 나오는지 뭐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봤으니까 다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네, 일단 그래서 여기까지가 오늘 실습이었고요. 네, 마지막으로 혹시 뭐 질문이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